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이란 전쟁이 5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구의 경로가 좀채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실마리를 던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사실 기존에 이야기하던 것의 반복이라는 평가가 많았었죠.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것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 정확히 그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불명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후의 발언들에서 좀 깔려있는 내용인데요.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왔고 대국민 연설에서도 하고 있다고 했고 이후에도 계속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징조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는 확신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트루스 소셜 포스트하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이란전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마음이 조급할 때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본인도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감출 생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친 표현들까지 자제하지 않으면서 직설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비속어를 포함해서 이제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어떻게 될지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란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타격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타격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민간에 대한 피해를 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부로서는 항복 선언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도 그것이 주는 영향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죠. 이것이 전쟁 범죄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미국이 적국의 발전 시설을 공격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걸프전 때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걸프전 때 발전 시설을 폭격해서 이라크 지역의 전력을 다 끊었던 일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발전 시설, 전력을 끊는다라는 행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송전 시설에 대해서 어떤 타깃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전력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만 활용을 했지 이 나라가 다시 재기하는 것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국민 연설 때 말했던 것처럼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런 과감한 행위, 민간의 피해를 감수하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미국이 아직 결정해 본 바도 없고 사실 현대전에서는 좀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을 기다리면서 이란이 항복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시기를 찾고 있는데 폭격의 시기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3월 21일 날 48시간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 최초였고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5일간 더 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4월 6일까지 열흘간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다시 하루를 더 미루었습니다. 4월 7일로 24시간을 더 줄 테니까 그 사이에 항복을 해라.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발전소도 그리고 온전한 다리도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경고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란의 말하자면 항복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폭스뉴스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파견되어 있는 폭스뉴스 특파원인데요. 이분하고 이제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15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내일쯤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내일이라고 할 때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 6일 기준입니다. 6일에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의 디테일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특파원이 자기가 듣기에는 이란이 협상 일정을 계속 뒤로 좀 미루려고 한다. 다음 주 뭐 며칠 뒤에 보자든가 다음 주에 보자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합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묘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란과의 협상 상태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있죠. 이 특파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거부하면 이란의 석유 자원을 미국이 접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자원을 접수하는 것으로 미국의 목표가 명확하게 옮겨간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디테일 이야기한 것은 이란 측의 협상단한테 한시적인 사면권, 그 사살하는 타깃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면권을 줬다.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종합을 하면 현재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어떤 근거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누군가라는 사람이 과연 이러한 협상을 주도할 만한 권력이 있고, 그리고 협상의 결과가 있을 때 그 합의된 내용을 이란 사회 전체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이제 여기 진행자들이 던진 바가 있는데, 사실 이 특파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뾰족하게 답변을 하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협상이 실제로 진행 중인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이 있으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재미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무기를 보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누구한테 보냈느냐? 이란 내 시위대에게 보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인데, 아주 많은 양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은 아마도 쿠르드족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는 지상전이 전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안에서 시위대가 무장 군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자기들이 무기를 지원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쿠르드족이 진입해서 또 혁명군 수비대하고 맞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안팎으로 이러한 무기를 가진 자들이 스스로 혁명 수비대하고 맞설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중전만으로 이 이란 정권을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란의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확실하게 증빙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면 그 무기가 어딘가에 있긴 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쿠르드족의 손에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지는 이란 내 어딘가에, 시위대 어딘가에 흩뿌려져 있는데 아직 이제 가동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나중에 추후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쿠르드족의 어떤 역할이 나중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 맞서 일어나라고 시위대에게 요구했던 그런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해방자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란의 석유를 갖겠다라는 이제 본연의 그 목표에 상당히 충실한 것 같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갖겠다는 표현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이고, 이번에도 그러한 발언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텔레그램 채널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란의 국민들 저항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결사항전 모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사진이나 SNS 글 같은 게 계속 꾸준히 올라옵니다. 물론 프로파간다니까 그것만으로 이란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실제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집회에 나와서 순교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란이 언제까지나 버틸 수 있는 것인가, 무한히 버틸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의 군인이 지금 6,000명 이상 사망했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민간인 사망자도 1,500명 이상 된다는 것이 이제 민간 단체들의 추정입니다. 그리고 집이나 병원이나 학교 같은 부분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고, 인터넷이 계속 끊겨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란 국가 전체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이란이 지금까지 자급자족의 경제를 만들어 왔지만, 요새와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온 부분은 있지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드론을 쏠 수 있는 능력이 곧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기능이 점점 약해진다면 혁명 수비대가 사람들의 불만을 영원히 잠재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발전소나 담수화 시설을 타격해서 전기하고 물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만든다면 이러한 정부로서도 특단의 조치를, 어떤 대응을, 협상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지휘부의 일단 사망입니다. 잇따라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정부는 군사형으로 권력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스님 통신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란의 31개 주 각각이 테헤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이지만, 일단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상황을 정리하는 데에는 최악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이런 세력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군벌처럼 남아서 이란 지역 곳곳에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된다면 이란의 상황은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끝없는 내전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미국도 본인들이 원했던 친미 정권의 수립이라든가, 그리고 석유에 대한 통제권 확보라든가, 이런 상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중동 지역 전체의 분쟁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다는 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협이 지난 3월 달까지는 하루에 0척,
한 척, 두 척 이 정도밖에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내내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평균 2척 이하만 통과를 하는 한 척이나 한 척 뭐 1.5척 이런 식으로 통과를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3월 28일을 기점으로 한 달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0척 가까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9척, 11척, 10척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고 있고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게 확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 아마 10척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선박, 프랑스 선박, 오만 선박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한 척씩 통과한 부분이 있고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에 형제국 이라크도 5일날 통과를 시켰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풀어주다 보면 많은 나라들에게 풀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통행세를 내고 통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어쨌든 이란의 입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영원히 막아두겠다는 게 아니고 이들이 통과를 안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적국에만 적용하겠다는 게 이제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적국이라고 할 때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은 조건에 따라서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게 이란의 입장이고 그게 약간의 이제 비용을 조금 수반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비용은 또 사실 협상을 통해서 처음에는 높다고 하더라도 점점 이제 좀 낮춰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어쨌든 열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란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저쪽 홍해 쪽에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막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협상 카드, 위협 카드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것을 막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미국처럼 카드를 들고 우리가 막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위협을 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을 열겠다는 의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폭스뉴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언급한 사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말에 트루스 소셜 SNS 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 등 최대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압박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경로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란이 지금 이 선박들을 공짜로 보내주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얼마간의 통행세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런 나라들이 이 안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마다 얼마씩 이란한테 주겠다. 그러한 스킴에 동의할까? 지금 당장은 마음이 급하니까 얼마 돈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균형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란을 타격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정권을 전복을 하든지 모종의 조치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그 균형을 바꾸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중동 지역에 새로운 분쟁이 시작되는 그런 씨앗이 심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대국민 연설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기다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가서 해협을 점령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약간 이제 비꼬듯이 하는 말이었는데 마침 안 그래도 그날 2일 날 런던에서 40여 개국의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역시 결과가 특별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말의 성찬에 불과한 거죠. 즉각 조건 없는 재개방 요구하고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긴 했으나 그리고 또 유엔의 압박, 뭐 경제 제재 가능성 이런 거 거론하긴 했으나 핵심은 결과적으로 무력을 그래서 쓸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제 그날 그런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 그리고 바레인 같은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에다가 우리가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해서 이제 거절된 상태입니다. 반대한 나라들은 러시아하고 중국 그거는 원래 예상되었던 그런 부분이지만 프랑스도 반대를 했는데요. 프랑스가 반대한 이유는 폭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하다. 따라서 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40여 개국 외무장관 회의도 그러한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말은 휴전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가서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거기를 가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겠죠. 지난주에 상당히 드라마틱한 일도 하나 있었죠. 전투기가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격추되어서 조종사는 구조되었지만 무기 체계를 담당하던 장교 한 명이 실종되었다가 구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24시간 동안 산악지형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이제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이제 수색 작전 그리고 구조 작전을 벌여서 구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CIA가 기만 작전 이미 찾았다고 그런 역정보를 흘려서
이란 측을 이제 교란한 끝에 이제 구출에 성공을 했고요. 이란은 사실은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포상금을 걸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혁명수비대가 직접 군대를 보내서 찾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군이 잘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될 경우에는 상당히 커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1979년에 이란이 미국 대사관 사람들을 인질로 억류해서 444일 동안 데리고 있었던 그것이 이제 지금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시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와 비슷하게 인질 외교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이 됐고요.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이란이 방공 능력이 상당히 약해졌다고는 하더라도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이 전쟁이 휴전이나 종전으로 가는 경로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서로 간에 이것이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자기들의 역량을 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이란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나라는 어디인가? 미국도 아니고, 물론 이란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근데 이제 비전투국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게 CSIS의 평가입니다. 에너지나 석유화학이나 반도체,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증시가 크게 하락한 점, 그리고 이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 그리고 한국 선박들이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점, 그리고 전략 비축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전략 비축유는 사실 정부 설명하고는 숫자가 크게 다른데, 정부는 이제 전략 비축유 전체가 200일치가 넘게 남아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CSIS는 정제 시설이 가동될 경우를 가정을 해서 그렇게 소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타격을 우리가 많이 받을 것이라고 분석한 것을 이제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물가가 높아지고 금리도 상승하고 원화는 약세가 되는 3중의 쇼크를 경제적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은 미국한테도 굉장히 큰 비용 부담을 주는 전쟁입니다. CSIS가 추정한 것을 보면 개전 6일 동안 113억 달러를 썼고 12일 동안 165억 달러를 썼고, 그리고 현재까지 37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쓰는 비용은 고무줄입니다. 상당히 추산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CSIS가 보는 대로 하루에 6억 달러를 쓴다고 치면 이제 222억 달러 정도, 200억 달러대 초반을 쓴 것으로 추정되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다른 워코스트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 691억 달러로 보기도 하고 422억 달러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간접비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추정치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내년도 예산으로 1.5조 달러 국방비를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1년 전보다 40% 늘리겠다는 건데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작년 말부터 계속 1.5조 달러를 요청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1.1조 달러는 정부 예산으로 편성을 해달라.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거지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3,500억 달러를 별도 입법의 형태로 추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이유는 첫째는 이제 골든돔, 이 미국 전역에 대해서 영공 지역을 미사일 요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골든돔을 구축하겠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급 전함을 포함하는 황금 함대를 구축하겠다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굉장히 큰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군함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선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골든돔이나 황금 함대 같은 것들이 이번 이란전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방공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방공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자아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란전은 비대칭적인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지만 이란전은 더 확실하게 보여줬죠. 수많은 저가형 드론에 대응하는 것이 현대전의 핵심입니다.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해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인데, 골든돔이 지나치게 비싼 시스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공망이 필요하긴 하지만 비싸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싼 가격으로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어해야만 한다는 것. 잠깐 일시적으로 초반에 교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게 현대전의 특징이고, 황금 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는 전략들은 드론을 보내서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황금 함대와 같이 하나의 타깃이 집중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이 이전에도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군사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비싼 아이디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취약점이 더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내부에서 그런 논의들이 좀 있겠죠. 이걸 이란전을 보면서 저가형 드론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무튼 현대전의 양상을 반영해서 각국이 지금 국방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것이 또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